안녕하십니까. 보안은 습관이다. 영원한 보안쟁이 김봉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보안이라는 게 워낙 좀 딱딱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대한 좀 쉬운 방법으로서 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교육의 주제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에 대한 부분이고, 이 실태 점검에 원래 선행돼야 될 부분은 바로 자율 점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실태 점검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강의 끝나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태 점검은 일단 좀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됐을 때 일단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과도기가 있었죠. 그럼 계도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고 전국에 약 360만 사업자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어딘가라고 했을 경우에 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미 예전부터 정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틀을 잘 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급 종합병원 3차급 이상은 어느 정도 보안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계셨는데 문제는 우리 2차급 이하 그리고 의원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자체가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4년도, 15년도에 한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 국가기관에서 실태 점검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실태 점검은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라고 하죠.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63조에 의거해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모든 의료계에 다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행돼야 될 부분이 바로 자율점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이 자율점검에 대한 부분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실태 점검이 나왔을 때 이제 과태료 부과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많은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눴을 경우에는요. 근데 기술적인 파트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실태 점검이 나왔을 때에 아무래도 뭔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려면은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술적인 파트를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의 이 부과 기준도 잘 보시면은 이제 문서도 있지만 기술적인 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린다면 과태료가 한 그 체크리스트 하나에 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누적이 되는 거고, 누적 과태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우리 의료 병원명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태 점검이 안 나오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율 점검입니다. 자, 자율 점검은 말 그대로 우리 병원에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병원에 있는 개인정보, 환자 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6년, 17년, 18년도도 올라가면서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시행했을 때는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다 올려야 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건강부 심사평가원에서도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체크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17년도, 18년도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자율 규제 규약이라 해서 행정안전부가 아닌 우리 병원 협회를 통해서 자율점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이유는 뭐냐면 실태 점검에서 나오는 이 체크리스트 항목과 여러분들이 매년 시행하시는 자율점검 항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율점검을 하시면 실태점검의 단속 유예, 즉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유예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한번 하시는 거를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병원급은 10월 23일까지가 자율점검 마감일입니다. 2020년도에 자율점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호, 개선 필요, 취약, 해당 없음 이 넷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고 증빙 서류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체크하셨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체크 항목에 플러스로 취약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그리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가장 주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전형 데이터 암호화 조치 내역서입니다. 저희 EMR 차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PC라든가 또는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과 같은 비전형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조치 내역서를 증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모바일 앱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모바일 앱은 병원에서 이제 페이드 탭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실 경우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 어떤 그런 유형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실 경우에도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체크리스트 우리 자율점검은 병원급은 59개 항목입니다. 근데 실태 점검은 업종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멀하게 통상적으로 64개 항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실태 점검을 했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문이 나갑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나와서 실태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공문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 공문 안에 잘 보시면은 자료 제출 요구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문서 준비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 점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간이 돼서 오시면은 아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올해는 개인정보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 프로세스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당장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키사나 인터넷진흥원입니다. 이쪽에서 같이 나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시면 제일 먼저 찾는 분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찾으십니다. 자, 병원에서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역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같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내부관리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서를 함께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기술 파트입니다. 관리적인 부분은 동의서라든가 수집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기술 파트 용어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체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해서 뭔가 시스템화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자, 병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EMR, 차트 프로그램입니다. 차트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간주하게 되어 있고 자율점검을 하실 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체크 문구는 EMR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텐데 홈페이지에 로그인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을 제가 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을 떠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술 파트에서는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자, 비유를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집의 구조입니다. 자, 집에 보시면 현관문이 있으시죠? 자, 현관문에 도어락이 있습니다. 이 도어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못 들어오죠. 자, 인가제가 아닌 비인가제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바로 접근 통제, 접속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통제 영역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우리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방 안에 어떤 중요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을 잘 보관하고 싶어서 방문을 잠그고 또는 추가적으로 뭔가 신고 장치를 한다.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괴가 있어서 이 금괴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내가 보관하겠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고를 만들겠죠. 그 금고의 비밀키는 가장이 알고 계시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정말 중요한 자산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금고 형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DB 보안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가장 핵심 영역이고,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얘기하는 EMR이나 이런 차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환자 정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시스템 구성이 이렇게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부터 해서 OCS, EMR, 차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각의 파트에 해당되어 있는 PC, 이런 PC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대부분 이제 정보 유출이 되는 부분들이 과실, 비과실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랜섬웨어, 해킹에 의한 정보 유실도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역들의 하나하나 영역들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의 가장 기술 파트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실태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문서 항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네트워크 구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관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적인 부분은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내부관리 계획서입니다. 이 내부관리 계획서, 여러분들이 우리 원장님들이 좀 잠깐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샘플 파일만 받으셔가지고 이 병원명만 바꾸셔서 쓰시는데, 정확하게 내부관리 계획서는 내부에서 결제가 끝나서 공표된 문서여야 됩니다. 즉 결제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를 누락하시고 그냥 문서 샘플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관리 계획서 안에 우리 병원은 책임자가 누구며, 담당을 누가 하고 있으며, 조직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접근 통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문서, 그것이 바로 내부관리 계획서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처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가 조직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번에 보시는 바로 기술 파트입니다. 기술 파트에서 네트워크 구성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대부분 없으신 병원도 있으실 거고 있는 병원도 계실 겁니다. 이 네트워크 구성도에 지금 예시 화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뭐 병동에 나눠질 수 있고요, 또는 진료실에 나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셔야 하는 게 네트워크 구성도입니다. 그 외에도 처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접속 기록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개인정보 저장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실제로 행안부에서 작년에 좀 된 문서긴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서라는 거고요. 그 맨 앞장만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처리자의 현황과 그다음에 처리자 유형 분류가 있고요. 유형 분류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중소병원은 이제 유형 2에 속하실 겁니다. 유형 3에 속하시는 부분은 상급 종합병원 이상, 아마 ISMS라고 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해당이 되시는 상급 종합병원은 유형 3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처리 현황은 이제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노멀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EMR 차트 프로그램 보시면은 환자 수 넘버링 되어 계실 겁니다. 그걸로 가늠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1, 2, 3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유형 2에 속하실 거고, 유형 3은 10만 명 이상 정보 주체, 그다음에 100만 명 이상 정보 주체 관련해서 우리 거의 상급 종합병원급 이상이 되셔야 유형 3에 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책임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제가 모 병원 컨설팅을 들어갔을 때 대리급 사원이 책임자로 되어 계셨던 게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대리사원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업무라고 해서 개인정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부터 해서 개선, 시스템 구축,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급 이상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책임자분이 모든 걸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처리자, 담당자, 취급자, 지금 취급이라는 단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당자들을 구분하셔서 조직을 체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 파일 보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전자 차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환자 정보가 대부분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 프로그램에 환자 수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 항목에 어떠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현황인데, 자, 예를 제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EMR, 전자 차트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시스템인데,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특히 로그인 버튼, 즉 회원 가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하시는 병원이 계실 겁니다. CRM도 고객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 환자 정보를 저장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그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법정 필수 교육이죠. 받게 되어 계시고, 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분은 수료증을 발급받아, 즉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책임자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분이 병원에서 로컬로 우리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래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시죠.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각각의 직원들의 수료증을 다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 보관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증빙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현황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산팀이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전산팀이 없다고 하신다면은 우리 회선 업체라든가 또는 정보보안 사용하고 계신 업체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설망이냐 공인망이냐 또는 외부망 연결을 하고 있느냐 또는 망분리가 되어 있느냐. 망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터넷망과 네모망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DMZ 중간에 망 연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2차급 병원들은 이하 병원들은 아마 망분리는 되어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회선 업체라든가 정보 보안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부터 이제 보안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현관문 도어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만일에 현관문 도어락을 도둑이 쇠꼬챙이로 뜯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털고 나서 집에 왔을 경우에 이미 털린 다음이겠죠. 만일에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아니 CCTV가 있어서 뭔가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있어서 쇠꼬챙이로 도어락을 뜯으려고 했을 경우에 경찰이 출동했다라고 한다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안에서도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어락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방화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화벽에 플러스 침해 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IPS라고 하는데 이 IPS 기능이 들어가 주면은 외부에서 해커가 또는 디도스라든가 APT 공격이 들어온다든가 네트워크상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일부의 랜섬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영역, 그게 바로 관제입니다. 관제를 통해서 미연에 이제 사전에 우리 병원에 이제 안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포트를 막거나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뭐냐면 개인정보 자율 점검에도 들어가 있고 실태 점검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 통제의 IPS 영역, 침해 탐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표된 부분들이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라든가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자, PC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PC는 기본적으로 백신은
들어가 계셔야 되고, PC 업무용 PC 저장 시의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에 탑5 안에 드는 게 바로 암호화 미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 병원 의원급에서 개인 정보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통계를 좀 내본 건데, 뭐 약국도 있고 의원급, 치과병원, 뭐 여러 가지 병원급에서도 이런 개인 정보 검수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우리 병원은 정보 보안을 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해지겠네요. 문제가 없겠네요. 자율정보도 문제가 없고 시스템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비유를 드린다면 저희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다 하더라도 독감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신체의 생활 리듬을 가장 최적화한다. 즉 몸이 건강해야 뭐 약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부분들이 더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PC가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종됐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PC가 노후화되어 있고 서버가 노후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보안을 한다 하더라도 체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듯이. 그래서 가장 기본은 시스템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PC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이 바이러스라든가 정보 유출의 시작은 바로 이 단말입니다. 근데 이 PC는 소모품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원무과에서 쓰셨던 PC인데 느려진 겁니다. PC가 느려져서 이 PC를 간호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간호병동 옮기고 원무과 새 PC를 쓰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컨설팅을 들어가서 검출 시스템을 갖고 검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간호병동에서 개인정보, 특히 주민번호가 5만 건 이상 나온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그 원무과에서 PC를 옮겼을 때 데이터 삭제를 안 하신 겁니다. 로우폼에서 안 하셨기 때문에 검출에서 나오신 거죠. EMR 백업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실태 점검이 나왔을 경우에 실태 점검자가 PC를 검출했을 때 5만 건, 10만 건 이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PC는 소모품이라서 교체하실 때는 완전히 팟에 아니면 로우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 PC를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파일 상승 현황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차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인데,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아까 말씀 EMR 홈페이지 시스템 대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현황 같은 경우에, 자, 홈페이지는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에 가장 눈에 띄는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나 뭐 나중에 개인정보 위원화 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실태 점검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병원의 얼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성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위탁 계약서의 여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또는 위탁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누락돼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 필수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게 바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 계약서는 어디서 하는 거냐? 대부분 EMR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그 외에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시고, 그 외에 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탁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는 시스템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뭐 관련 체계도 잡으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모든 보안의 시작은 바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의료 종사 우리 원장님도 많이 현장에서 힘드심을 알고 있지만 좀 더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특히 병원장들 지금 현재 우리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300배 이하, 그 100베드 이하, 그다음 네. 개인병원 원장들인데 이분들이 아직은 개념이 없어요. 네네. 이게 개인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병원협회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자율점검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이신가요? 네, 잠깐만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100베드 이하 전문 그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팀이 없는 병원이나 의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은 업체 컨설팅만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전산팀이 있는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전산팀이 대부분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무 파트, 행정 파트에서 겸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시스템을 다루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쪽은 정보보안 전문 업체 통해 위탁을 맡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관리적인 포인트는 정보보안 업체도 이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라든가 동의서라든가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행정 파트에서 더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이 100베드 이하, 예를 들어 우리 전산이 없는 쪽에서 이거에 대해 잘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려면은 그게 바로 자율점검입니다. 자율점검에 있는 59개 항목을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챙김으로 인해서 병원의 안전한 그 시스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산이 없으시다 보니, 그러니까 이 IT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 현장에서 뭔가 체크를 하시고 뭔가 하셔야 되는 이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감안하려 하지 마시고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만일에 직접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4가지 포인트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근 통제, 그다음에 PC 저장시 암호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EMR 업체, EMR 프로그램인데, 이 전자차트 프로그램 위탁 계약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크게 4가지 정도만 잘 관리해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시스템을 맡길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 같은 데는 직원도 많지 않고 내용 환자도 없고 입원 환자도 없을 거하고, 또 입원 환자 많은 데 있고 내원 환자 많은 데가 있는데 어떤 비용이 차이가 있나요? 비용의 차이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PC, 그러니까 우리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PC 수,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의 확장성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확장성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차급 이상은 전산팀이 있기 때문에 뭐 수십억을 투자해서 보완하실 수 있지만, 100베드 이하는 또는 30베드 이하 의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여력에 되시지도 않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보보안도 서비스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베이스로 그냥 위탁 맡겨서 우리 예를 들면 정수기 렌탈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 보수도 같이 받으시면서 약간의 좀 그거를 넘기시면 되는데, 뭐 비용에 대해서는 좀 천차만별이라, 예를 들어서 뭐 한 50베드 정도 또는 100베드 요 사이다라고 한다면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에서 뭐 30에서 50만 원 사이 뭐 이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이 환경에 맞춤형 컨설팅이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병원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맞춤형 보안 시스템을 설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한 분이 올라오는데요. 그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와 있죠. 한번 답을 좀 해주실래요? 거기까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태 점검 가이드의 비정 데이터 관련해서 고유 정보 포함 비정 데이터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정확한 대상 비정형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발생되는 스캔, JPG, 팍스 등 대부분의 비정 데이터는 주민번호 등의 고유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정 데이터 암호화도 고가의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이미지나 차트 처리 속도도 더 걸립니다. 이거 질문해 주신 분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네. 일단은 비정 데이터, 그러니까 전형 데이터라는 게 있고 비정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너무 어려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약간 비유를 드린다면 정형화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냥 이렇게 파일 데이터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정 데이터는 뭐 로그 데이터 같이 뭐 굉장히 좀 파악이 어려운 가비지 데이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고유 식별 정보 포함 비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넥스에서는 체크 항목에 보시면은 파일과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DB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이미지 파일인데 스캔본입니다. 자, EMR 차트 프로그램에 아시겠지만 스캔본 이미지 파일 다 저장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저장된 데이터까지도 암호화를 하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보안, DB 암호화를 한다면 컬럼 단위라고 해서 주민번호만 암호화하거나 또는 뭐 이름하고 몇 개만 암호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라서 암호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라는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EMR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는 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열어보실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문의하셔야 되냐? EMR 업체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팍스 업체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 환자 정보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조치 내역서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EMR 업체에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 주실 겁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증빙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EMR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려면 EMR 업체 협조가 없고서는 어렵습니다. 잘못 암호화를 건드리면 그냥 보안업체 들어와서 암호화를 건드리면 DB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업체와 협업이 필요하신데 업체가 부르는 비용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받는 비용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건 EMR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비용에 대한 갭이 크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 계약서 안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최대한 받아주시고 대부분의 EMR 차트 프로그램 암호화되어 계실 겁니다. 단 비정형 데이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지막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